여러분, 혹시 정말 벼르고 벼르던 한정판 스니커즈라든가 아니면 진짜 갖고 싶었던 최신 스마트폰 이런 거 마침내 택배로 탁 도착했을 때 그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고 상자를 여는 바로 그 순간 있잖아요. 네, 뭐 가장 도파민이 폭발하는 순간이라고 늘 하죠. 맞아요.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물건을 내 손에 쥐는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묘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약간 이게 다인가 싶죠. 우리는 대체 왜 그렇게 원하던 걸 손에 넣자마자 순식간에 흥문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아주 당혹스러운 감정일 겁니다. 보통 이런 공허함이 찾아오면 아, 내가 또 충동 구매를 했구나. 혹은 내 인내심이 참 부족하구나 하고 개인적인 탓으로 돌리기 쉽거든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할까 막 자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다 심층 탐구할 자료에 따르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텅 빈 마음, 그게 결코 여러분의 성격 탓이나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히려 아주 거대하고 정교한 어떤 시스템이 우리 뇌와 심리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인 이우경님의 심층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요.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의 예리한 통찰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적의 정신분석학이 우리의 이 텅 빈 마음, 그리고 멈추지 않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지 끝까지 한번 깊게 파헤쳐보죠. 네, 이 복잡한 퍼즐을 제대로 맞추려면 먼저 1989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공간으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던 해였죠. 89년이면 뭐 세상이 엄청 떠들썩했을 때네요. 엄청났죠. 당시 세계 분위기가 어땠냐면 드디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했다면서 막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세가 되면서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 거대한 진리나 이데올로기 같은 건 끝났다. 뭐 마르크스주의 같은 건 박물관으로나 보내버려라 이러던 시기였어요. 말 그대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하던 그런 축제 분위기였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축제 한가운데서 슬라보유의 지적이 자크 라캉의 정신 분석학이라는 아주 예리한 메스를 들고 나타나서 폭탄을 던집니다. 그의 첫 저서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에서 그는 아주 도발적으로 말하죠. 이데올로기가 끝났다고. 천만에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당연하게 보고 있는 그 현실, 그 바탕 자체가 이데올로기다. 이렇게요.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좀 확실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외부에서 나한테 주입하는 쇠뇌나 선전, 아니면 요새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허위의식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딱 그렇게 봤습니다.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을 속이려고 막 뿌려대는 환각제 같은 거라고요. 하지만 지적은 이데올로기가 외부에서 강제로 주입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럼 뭐죠? 오히려 우리가 이 끔찍하고 파편화된 현실을 견뎌내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 반드시 의존해야만 하는 무의식적 환상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왜곡하는 어떤 안경이 아니라 애초에 그 안경을 쓰지 않으면 현실이라는 빛 자체를 제대로 바라볼 수조차 없다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안경 자체가 현실을 구성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이 무의식적 환상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구조를 좀 해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지적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라캉의 세 가지 차원, 즉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가져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상상계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인간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딱 보고 저 완벽하게 통제된 모습이 진짜 나구나 하고 착각하는 나르시시즘의 단계에서 출발합니다. 듣다 보니까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 환경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막 뷰티 필터로 잡티 하나 없이 싹 보정된 내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화려한 사진을 보면서 이 이미지가 진짜 내 삶이야 라고 믿고 싶어하는 심리.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진짜 현실의 나는 늘 불안하고 막 쪼들리는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짚으셨어요. 자본주의 미디어와 광고는 바로 그 상상계적 불안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대는 겁니다.
이 한정판 명품백을 들면 혹은 이 비싼 차를 타면 당신의 그 불안하고 쪼개진 자아가 하나로 통합될 거다. 완벽해질 거다.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그러니까 그 화려한 이미지가 나의 불안을 가려주는 일종의 자기 최면 같은 거네요. 그렇죠. 보고서에 인용된 자크 랑시에르의 이미지 정치 개념을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를 통제하는지 그 구조가 딱 보입니다. 지배 질서나 기득권은 사회의 심각한 모순, 극심한 불평등 같은 불편한 진실들을 아주 화려하고 매끄러운 이미지들 뒤에 싹 숨겨버립니다. 와, 결국 그 화려한 상상계가 우리 눈을 단단히 가리는 안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조차 나도 저 100만 사면 주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정작 자기 분노의 진짜 원인은 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기만당하는 거죠.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도대체 그 안대 너머에서 진짜 룰을 정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건 누구인가요? 그 실체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두 번째 차원, 상징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상계가 눈에 보이는 이미지라면 상징계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규칙, 언어, 법, 그리고 사회적 규범의 네트워크 자체를 말해요. 지젝과 라캉은 이걸 대타자라고 부릅니다. 대타자요? 이론부터가 뭔가 되게 압도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 철학자 루이 알투세르의 호명 개념을 빌려오면 이 대타자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주 소름 돋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관이 어이 거기!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제가 뭐 딱히 잘못한 게 없어도 심장이 덜컹하면서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볼 것 같아요. 저요! 하면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법과 질서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경찰로 대변되는 국가나 사회 시스템, 즉 대타자가 우리를 너는 성실한 시민이야, 혹은 너는 능력 있는 노동자야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스스로 선택해서 성실한 직장인이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대타자라는 사회적 룰북이 애초에 나를 그렇게 세팅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영화 매트릭스 속에서 돌아가는 건전지나 톱니바퀴에 불과한 건가요? 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아니, 대타자가 완벽하게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면 이건 뭐 도망칠 구멍조차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지젝 특유의 숨겨진 패턴 찾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대타자가, 즉 사회 시스템이 아주 논리적이고 일관되고 완벽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젝은 이렇게 폭로해요. 그 거대하고 전능해 보이는 대타자 자체에 사실은 뻥 뚫린 구멍이 있다고요. 예, 대타자한테 구멍이 있다고요? 결여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자체가 본질적으로 모순과 텅 빈 구멍을 안고 있다는 뜻이죠. 대타자조차 자신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의미 따위는 갖고 있지 않아요. 바로 이게 실제계적 진실입니다. 와, 시스템 자체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니. 네. 그런데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 뻥 뚫린 구멍 앞에 화려한 환상적 스크린을 쳐서 그 진실을 싹 가려버립니다. 마치 세상이 아주 일관된 법칙으로 돌아가고 대타자가 명확한 계획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믿게끔 속이는 거죠. 세상에, 이거 진짜 뼈 때리는 통찰이네요. 우리는 맨날 직장이나 사회에서 대체 상사가, 이 회사가, 이 세상이 나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막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맞춰가려고 아등바등 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스크린 뒤에 숨겨진 실체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텅 빈 구멍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허무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타자조차 구멍이 났는데 똑똑한 현대인들이 이걸 정말 모를까요? 우리도 다 알게 모르게 세상 시스템이 되게 부조리하고 엉망이라는 거 눈치채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시스템 속에서 미친 듯이 일하고 끝없이 소비하는 그 강력한 동력을 유지하는 걸까요? 그 자본주의의 민낯이 좀 궁금합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지젝 역시 우리가 이미 다 눈치채고 있다고 말해요. 과거의 이데올로지가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속는 거였다면 지금 현대인들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지잭은 이걸 냉소적 이데올로기라고 불렀어요. 아, 알면서도 행한다. 그러니까 주체는 머리로는 돈이나 상품이 본질적으로 그저 종이 쪼가리거나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이성적으로는 다 간파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 내 주식창에 파란불이 딱 켜지고 잔고가 줄어들면 당장 내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이성으로는 돈의 실체를 다 아는 척 냉소하면서도 내 몸과 행동은 완벽하게 돈을 절대적인 힘을 가진 어떤 신처럼 모시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에서 상품이 숭고한 대상이 되는 방식, 즉 마르크스의 상품 물신주의와 라캉의 개념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끔찍한 진실이 하나 더 있어요. 대타자의 명령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의 대타자는 우리에게 주로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글쎄요, 옛날에는 종교나 구타가 주로 십계명 같은 거 보면 훔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욕망을 억제하고 금지하는 식이 아니었나요? 금지하라 이렇게요. 맞습니다. 과거는 억압과 금지였죠.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대타자는 완전히 정반대로 명령합니다. 바로 즐겨라 라고요. 잠깐만요. 즐기라고요? 그게 대타자의 명령이라고요? 에이, 이건 좀 억울한데요. 솔직히 금요일 밤에 퇴근하고 집에서 넷플릭스 또 켜놓고 치킨 시켜 먹는 거. 그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오롯이 제가 제 돈 내고 선택한 나만의 확실한 행복, 소확행 아닙니까? 이게 왜 이데올로기의 통제죠? 그렇게 반발하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성공적으로 심어놓은 환상이 바로 이 모든 게 다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다라는 믿음이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치킨을 고르고 넷플릭스를 보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철저하게 알고리즘이 큐레이션한 한정된 메뉴 안에서의 선택일 뿐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제가 고른 줄 알았는데 알고리즘이 떠먹여 준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SNS를 딱 키면 남들은 다 최고급 오마카세 먹고 하플 가서 사진 찍고 주식 대박 나서 인생을 막 100% 즐기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상대적 박탈감 장난 아니죠. 그러면 나는 금요일 밤에 고작 치킨이나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찌질할까? 이런 강박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즐겨라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끔찍한 의무이자 압박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뼈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네요. 남들만큼 힙하고 화려하게 즐기지 못하면 내가 내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 숨막히는 압박감. 아, 그게 내 열등감이 아니라 대타자가 내리는 무시무시한 명령이었군요. 네, 자본주의는 여기서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완벽하게 지배해버립니다. 지잭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 오브제 아라는 개념을 도출하는데요.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기대하는 그 엄청난 초과적인 쾌락이 있죠.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택배 상자 기다릴 때 그 짜릿함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손에 넣는 순간 그 쾌락은 심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라진 쾌락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잭이 말한 잉여향유라는 부산물적인 쾌락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덫에 빠져서 쳇바퀴 도는 햄스터처럼 다음 또 다음 상품을 갈구하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진짜 무서운 악순환이네요. 우리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안고 잉여향유만 쫓아서 쳇바퀴 도는 햄스터 신세라면 대체 이 매트릭스 같은 거대한 환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출구가 있긴 한 겁니까? 출구가 쉽진 않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지잭의 아주 독창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지잭은 환상 밖으로 완전히 탈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신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그 환상의 배후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환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깨닫고 이를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환상을 가로지른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죠? 앞서 대타자의 중심이 텅 비어있다고 말씀드렸죠. 환상을 가로지른다는 건 나를 규정해주고 보호해주던 그 근본적인 권위, 즉 대타자가 사실은 뻥 뚫려 있다는 것. 세상엔 나를 구원해줄 궁극적인 룰이나 해답이 없다는 그 무시무시한 실제를 온몸으로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세상에 완벽한 정답이 없다는 걸 그냥 생으로 마주하라는 거군요. 그럼 그 끔찍한 환상을 뚫고 가로지르는 존재가 바로 지잭이 말한 까다로운 주체인가요? 이름부터가 벌써 체제에 순응하는 성격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삐딱하고 급진적인 주체죠. 전문가로서 이 주체의 특징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안락함을 거부하고 진정한 내가 누군지 묻는 회의감, 그리고 잉여 향유의 그 달콤한 허구성에 저항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편안한 매트릭스를 걷어차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지위나 지지대를 모두 잃어버리는 고통, 즉 주체적 빈궁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실제의 행위를 감행하는 혁명적 주체성입니다. 여기서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의 사건의 주체와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오, 어떻게 다른가요? 바디우의 주체가 외부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진리의 사건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면요. 지적의 까다로운 주체는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상징적 질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른바 죽음 충동을 내면화한 존재라는 미묘한 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와, 기조대 룰을 그냥 부숴버리는 폭발력을 가졌네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이고 혁명적인 개념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당장 오늘날 스마트폰을 손에서 1분도 놓지 못하고 끝없는 우울증이나 번아웃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우리의 현실, 진료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현실의 임상 적용을 봐야죠. 최근 지제기 2025년 출간 예정인 저서에서 경고한 유선 연결된 뇌라는 개념을 먼저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뉴럴링크 같이 뇌랑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는 그런 기술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알고리즘이 이제는 단순한 미디어 환경을 넘어서 아예 우리 뇌세포와 뉴런 수준에서 직접 작동하게 될 거란 경고죠.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우리의 마지막 환상마저 철저히 붕괴되고 우리는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자극에 마비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아주 섬뜩한 현실입니다. 진짜 등골이 오싹하네요. 내가 내 의지로 좋아요를 누르고 스크롤을 내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리즘이 내 뇌를 조종해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실제 시각은 어떤가요? 보고서에 사례가 하나 있었죠? 너는 완벽하게 성공한 인간이 돼야 해 라는 무리한 명령과 알고리즘이 쏟아내는 그 상상계적 완벽한 이미지 압박, 그 사이에서 주체가 말 그대로 분열되고 찢겨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30대 여성 A씨의 사례가 등장했던 거군요. 타인들의 그 화려한 SNS를 보면서 너무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을 겪다가 결국 진료치를 찾아왔던 분이요.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A씨는 남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A씨는 도대체 어떻게 그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났나요? 의사 선생님이 단순히 SNS 앱 당장 지우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설마 이런 뻔한 조언을 하진 않았을 텐데요. 만약 그랬다면 임시방편에 불과했겠죠. 진정한 치유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는 A씨가 느끼는 자신의 그 결여, 즉 부족함과 초라함이 결코 비정상적이거나 부끄러운 게 아님을 깨닫게 도와줬습니다. 오히려 그 결여를 끊임없이 느끼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거대한 시스템을 계속 재생산하기 위해 대타자가 만들어낸 환상이자 도구일 뿐이라는 실체를 폭로한 거죠. 아,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영원히 부족하다고 느껴야만 이 자본주의 소비기계가 굴러가니까 시스템이 나를 그렇게 세팅해놨다는 걸 본인이 깨닫게 만든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여 자체를 인간의 아주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조건으로 그냥 박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주체적 빈궁화의 임상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A씨는 나를 옥죄던 타인의 화려한 시선과 대타자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죠. 야, 이거 진짜 대단한 통찰입니다. 나를 굳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에러를 직시함으로써 나를 구원하는 거군요. 네, 여기에 정신분석가 마시모 레칼카티의 날카로운 경고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알고리즘 시대의 즉각적 만족만을 요구하는 현상을 두고 현대인들이 정신적 거식증에 걸렸다고 진단했어요. 정신적 거식증이요? 정보는 막 폭식하고 있는데 왜 거식증이죠? 가짜 쾌락, 즉 잉여 향유만 잔뜩 주워 먹느라 정작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욕망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 절대 환원되지 않는 주체의 실제적 파편, 그 고유한 찌꺼기를 포착해줘야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데이터가 먹여주는 불량식품에 늙어 절여져서 내 진짜 욕망은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군요.
와, 진짜 머리가 확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개인의 진료실을 넘어서 우리의 시야를 좀 거시적으로 넓혀보죠. 환경 파괴나 전염병, 전쟁 같은 전지구적 위기에 대해서 지잭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나요? 지잭의 결론은 아주 역설적이고도 강력합니다. 그는 이런 끔찍한 전 지구적 재난과 위기가 오히려 낡은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제로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로 지점이요? 완전히 바닥을 쳐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섰을 때 우리는 그제야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국가 간의 강력한 협력과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적 기획 같은 급진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혁명적 낙관주의입니다. 아, 위기가 오히려 시스템을 재부팅할 기회라는 거군요. 물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특정 공산주의 체제나 정치적 이념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잭이라는 이 도발적인 철학자가 인류의 위기를 어떻게 사유하고 돌파하려는지 그 생각의 끝을 함께 따라가 본 것뿐이죠. 네, 철학적 사유의 확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상에서 겪고 있는 그 심리적 고통, 끝없는 불안, 묘한 공허함, 그거 결코 여러분 개인의 결함이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이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큰 위안과 해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을 딱 끄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고요하고 정적이 흐르는 순간이겠네요. 네, 그 까맣게 꺼진 차가운 액정에 여러분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칠 겁니다. 끊임없이 이걸 즐겨라,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아라, 이렇게 귀에 대고 소리치던 알고리즘의 소음을 전부 끄고 나면 그 텅 빈 실제의 공간에 홀로 남은 까다로운 주체로서의 여러분은 내일 아침 과연 어떤 욕망을 스스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